이제 마지막으로 Q&A 시간 해갖고 제가 물어본 질문들 외에 혹시라도 뭐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신 부분 질문 주시면은 선배분들이 답변해 주시거나 아니면 선배분들이 답변 못 해주시는 부분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따로 있으시면 이러면은 바로 끝납니다. 네. 그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분까지 배웠는데 미적분이 좀 많이 어려운가요? 아니 그렇게 한국보다 어려운 걸로 어렵지는 않다고 아는데 또 기본적인 것만 나오는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파운데이션 때 수학 난이도 말씀하시는 거면 한국에서 12년 수학 열심히 다녔으면 진짜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정도예요.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의외로 어려운 게 문제에 나오는 단어나 표현들을 잘 몰라서 헷갈리거나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영어가 어렵다라고 한마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파운데이션 때 수학을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문과였거든요. 그래서 확통을 했고 미적분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영국 가서 처음 배우는 수학도 있었거든요. 근데도 따라갈 만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렉처 전에 그 키츠라 아니다. 제 대학교에서 키츠라고 학교 홈페이지에 그 강의 전에 미리 먼저 예습하고 오라고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줘요. 근데 그게 어쩔 땐 2시간도 있고 막 기본적으로 2시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이제 먼저 예습을 한 다음에 렉처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렉처랑 거기서 배웠던 거에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세미나 가서 물어보고 세미나에서도 계속 이렇게 알려주고 그랬어요. 네. 근데 한 25개 챕터가 25개 있으면 처음 배웠던 게 한 4개는 됐었던 것 같아요. 확통도 있긴 했었는데 네. 혹시 본인이 수학 제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영국 수학은 A레벨, 파운데이션 A레벨 과정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당연히 A레벨 전체를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단원들을 하는지 미리 적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미리 해갈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긴 한데 그래도 한국 고등학교 수학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학을 다 했다면 이제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셨을까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수학은 어려운 건 계산기 사용입니다. 네, 공대 계산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학생분들이 사용해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라서 이건 꼭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하게 되면 계산기 사용법을 알려줘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 분들은 잘 쓰신 적이 없다 보니까 계산기 쓰는 이유가 문제 자체가 점수로 안 떨어져요. 막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구해라, 둘째 자리까지 구해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그런 막 풀이 과정을 다 맞는데 답이 틀리면 부분마크 맞고 이런 거다 보니까 실수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면 수학은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또 궁금한? 네. 수학 관련해서 그 다음에 네. 수학 관련해서 질문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미적분이 보통같이 현행 교과정대에 포함되어 있는 수학 과목들 말고 행렬처럼 약간 사라져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나요? 저도 그 매트릭스 배웠어요. 영국에서 처음 배웠었어요. 근데 얼마나 약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예습해야 될까요? 전혀 예습 안 하고 가도 돼요. 그냥 지금 제가 얼마나 어디까지 배우셨는지 모르는데 그냥 고등학교 나왔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 자체가 수능이랑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수능을 경험한 세대는 수능은 기본 개념을 심화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꼬아내는 거고 영국 같은 경우는 네가 진짜 이 개념을 알아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꼬아내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 해석을 못해서 실수를 구해야 되는데 실수 말고 딴 거로 간다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지 막 정말 꼬아서 내서 내가 이걸 예습을 안 해가서 점수 못 받겠다 이런 느낌은 없으실 거예요. 저분이 먼저 아까 드셨어서 네. 생활에서 질문인데 혹시 가실 때 핸드폰 정지하고 가셨는지 아니면 아예 해지하고 가셨는지 좋은 질문이네요. 저는 정지하고 갔습니다. 매달 한 4,000원, 5,000원씩 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가기 전에 휴대폰 정지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한국 큰 통신사 같은 경우 일반 정지는 아마 4,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다른 게 그 한국
번호를 그대로 살려놓고 문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5,000에서 6,000원 정도 사이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한국은행을 계속 써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거를 계속 살려놨었고 자주 썼던 것 같습니다. 다른 두 분은 저도 그냥 일시정지를 해놓고 나갔고요. 근데 그 제 주변 아는 한국인 언니께서는 그냥 알뜰폰으로 바꾸셔가지고 그냥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예 영국 폰은 또 따로 있으시고 그런 방법도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영국 가기 전에 정지를 물론 하고 가고 싶었지만 제가 핸드폰 명의를 아직 못 바꿨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인 명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본인 명의여야 그 일시 정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금제를. 그래서 전 그냥 매달 6만 원씩 내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네 분은 지금 영국 핸드폰 요금제 탑업으로 써요? 아니면 원스로 써요? 저도 원스. 네. 탑업 저는 쓰시고, 탑업이고 저는 다 원슬리로 하죠. 그러니까 원슬리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어떤 통신사에 가입해서 거기서 그냥 꾸준히 내는 거 결제하신 거예요? 아니면 탑업을 매달 결제하시고? 저는 E라는 그 영국에서 제일 큰 통신사 제품을 사용했는데 2년 컨트랙트를 걸었는데 그 2년 컨트랙트를 건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영국이 이제 EU가 아니다 보니까 EU 여행을 갈 때 로밍을 더 이상 안 해줘요. 공짜 로밍을. 그래서 E에서 그 내건 것 중 하나가 이제 2년 컨트랙트를 걸면 이제 유럽에 나가서 로밍을 하는 것을 공짜로 해주겠다 이런 거에 좀 속아서 결제를 하긴 했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도 매달 지금 30파운드씩 나가고 있어서 그 한마디 덧붙이자면 지역별로 잘 되는 통신사가 달라요. 그래서 제일 애들이 많이 하는 거는 다 써보고 제일 잘 되는 걸 하는데 돈을 절약하려면 그냥 누군가한테 물어봐서 그 통신사 유심으로 탑업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카드 구매하는 건 난이도는 뭐 본인들이 느끼시면 쉬우셨나요? 뭐 어려우셨나요? 저는 처음부터 기프카프를 썼고 번호 바꾸기 싫어서 지금도 기프카프를 쓰고 있는데 제가 준 건가요 혹시? 예. 아니 제가 신청한 게 제가 4년 전에 신청했는데 그거 아직도 안 왔어요. 그 아마 비자 센터 가시면 레바라 받으실 건데 저는 그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저도 저렴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EU로 그냥 자동으로 로밍이 되거든요. 그래서 속았네요. 되게 편하니까 그것도 고려해보세요. 답변이 되셨나요 혹시?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핸드폰은 문자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 인증까지는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셔놓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딱 마지노선에서 완전히 그냥 정지해놓고 가시면은 분명히 한 번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어서. 그러면 심심을 따로 보관을 해놓고 네네네. 쓰거나 이렇게. 네네. 요새 뭐 인터넷 보니까 유심 보관 키트 막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관해 두시고 이전 오셨다가 귀국하실 때나 당장 사용해야 될 때, 아니면 요새는 듀얼 심이나 이심으로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질문. 저는 그 어텐던스 얼마나 나가셨는지랑 그 한국에서 고등학교 안 나왔어도 문제가 없는지. 검정고시 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영국에서 A 레벨 하고 검정고시 본 사람일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혹시 무슨 과목 하세요? 저 경제. 경제요? 오케이. 일단 혹시 답변 해주실 수 있는? 어텐던스 부분은 다 봤는데 학교별로 다르더라고요. 브리스톨이 어텐던스가 성적에 반영되지는 않는데 그게 이제 GPS 앱으로 추적을 하게 바뀌었거든요. 진짜 거기까지 가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왜 되냐면 그냥 안 가면 그만인 게 아니라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서 비자에 영향을 줘요. 학교 출결이 적으면. 그래서 듣기 싫어도 가서 찍고 와야 되고, 어텐던스는 성적 반영되고 안 되는지는 진짜 학교 찾아서 봐야 될 것 같고, 검정고시 부분은 사실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파운데이션 과정의 경우에는 어텐던스가
딱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지. 물론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는 이제 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주는 것 같았고 이후에는 물론 모든 수업 시간에 어텐던스를 체크를 하긴 했지만 결국 리포트란에 이제 몇 퍼센트 출결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 외에는 딱히 영향이 없는 것 같기도 했고 제가 파운데이션 수업을 듣는 동안 러시아 학생들이 한 2명 정도 있었는데 걔네들은 수업을 듣다가 사라졌어요. 시험만 치러 오고 약간 그런 거 보면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어텐던스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마 저희 학교만 그랬던 것 같은데 중간에 출석률이 낮은 애들을 한번 싸그리 모아서 너네가 계속 이러면 너네 영국에서 계속 못 있는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거든요. 그리고 근데 선생님들께서 되게 출석에 대해서 막 괜히 신경 쓰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약간 좀 되게 성실함을 중요시 하시는 분이 아니면 그러는데 근데 아마 한국 학생분들이시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그 클래스에서도 러시아 친구들이 중간에 사라졌거든요. 근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파운데이션 통과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그 세미나 갔을 때마다 뭐 사람들 이름을 막 처음에는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을 부르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 출결 우리나라처럼 이름을 누구 왔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출결 확인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약간 의아했는데 근데도 이렇게 진짜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약간 안 오고보다는 지각을 하나 안 하나가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영국 분이셨는데 계속 지각에 되게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인터럽 당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세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지각을 아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 출석률은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학교 빠져서 출석률이 낮아지면 저희한테 워닝 레터가 옵니다. 이 학생의 출석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럼 얘기 좀 해줘. 그러면은 저희가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리거든요. 학생한테 연락을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꼭 출석률은 챙기시는 게 좋아요. 파운데이션 과정 때는 아마 크게 못 느끼실 건데 지금 학사 과정 때는 출석률도 성적에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좀 되게 아까 오래전에 설명해서 까먹을 수도 있는데 영국 수업이 대단위로 듣는 렉처가 있고 세미나가 있고 튜토리얼이 있단 말이야. 튜토리얼은 보통 더 소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렉처까지는 뭐 특히 경영학과 이런 분들은 400명, 500명 수업을 듣니까 난자리가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출석 체크를 500명을 할 수 없고 근데 이제 세미나나 튜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10명에서 12명 정도니까 내가 빠지는 순간 교수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리더도 알아채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게 다른 애들이 나랑 팀 프로젝트를 안 하고 싶어해요. 내 학업 성취도가 안 좋은 것 같으면 내 성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나를 배제를 하려고요. 그래서 렉처는 너무 힘들어서 빠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세미나나 튜토리얼까지는 꼭 참여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는 오히려 검정고시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정규과정을 겪은 친구들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파운데이션 때 배우는 경제 수준이 미시것이 우리나라 대학교 1학년 애들이 배우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밟은 친구들은 경제를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수준으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는 경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경제가 저한테는 쉬웠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떤 경제적 이론을 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왜 정답이 이렇게 나오지라고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실 거예요. 왜냐면 같은 케이스를 봐도 해석이 되게 다양하게 벌어질 수가 있는 게 경제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여러 개 케이스 보고 여러 개 에세이를 써보시는 게 경제는 좀 고득점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또 질문? 네, 그 파운데이션에 EAP 코스라고 영어 코스가 있는데 제 학교 기준 70%를 넘겨야 되거든요. 그럼 그 70%를 넘기면은 그 파운데이션 자대를 갈 때 IELTS가 이제 필요가 없는지 면제입니다. 면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퍼레터에 있는 EAP 과정 점수 와주시면 면제입니다. 네. 가셔서 생활하시는
때 한국어 이름 그대로 사용하셨는지 아니면 저는 영어 이름 썼어요. 제가 되게 쉬운 이름 지유라서 되게 모두가 발음을 잘할 줄 알고 갔는데 아무도 발음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병원을 다녔는데 계속 선생님이 바뀌시거든요. 계속 선생님들이 이름을 되게 독특하게 부르세요. 그래서 그냥 그럴 바에는 영어 이름을 써버리자 해서 그냥 영어 이름 쓰고 학교 그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 영어 이름 쓸 건지 아닐 건지를 이제 작성하라고 나와요. 그럼 영어 이름을 쓰겠다 해서 이제 컬 네임인가 뭔가 쓰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영어 이름 박아버리면 학생증도 이제 영어 이름으로 나오고 교수님도 영어 이름 불러주셔서 오히려 전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저도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는 동안에는 이제 first name하고 last name을 적으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한국 이름을 적었고 이제 other names에 영어 이름을 적어 놓으면 교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이름으로 부르려고 노력을 하시는 편이라서 저는 영어 이름을 계속 썼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도 이제 프레퍼 네임 해가지고 뭐로 불리고 싶어 하고 있긴 했는데 저는 꿋꿋이 제 이름 썼어요. 근데 제 이름이 그렇게 발음하기 어렵지 않은 것도 있지만 교수님들께서 그래도 제 본명을 똑바로 발음하고 노력을 해주세요. 왜냐면 인터내셔널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름 쓰시고 싶으면 그냥 꿋꿋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영어 이름 어떻게 썼어요? 저도 처음에는 경민을 그대로 쓰고 싶었는데 이 경을 발음을 못해요. 누구든 약간 다른 외국인들은 그래가지고 민으로 불러달라고 맨 처음에 처음에 막 이렇게 세미나 아니라 웰컴 윅 가면 학기 시작하기 전에 웰컴 윅 가면 이렇게 종이 네임 카드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 이름을 적으래요. 거기서 이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는 영어 이름을 쓰는 게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약간 금발머리 파란 눈한테 약간 류경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좀 그냥 동양인인데 갑자기 서양 이름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전 계속 제 한국 이름을 쓰는데 이제 발음을 못하면 그 발음 못하는 철자는 빼고 쓰기 이렇게 했어요. 저도 제 생각도 마지막 학생분이랑 비슷해요. 제 영국인 친구가 해줬던 얘기가 왜 너는 영어 이름을 써라고 처음에 물어봐서 네가 발음하기 쉽잖아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한국 가면 김철수라고 네가 부를 거야? 라고 하니까 아니 그거는 좀 이상한데 나도 똑같은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영어 이름 부르고 이러는 거는 사실 위화감이 없는데 좀 원어민 분들이 봤을 때는 위화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경환이거든요. 제 경을 발음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환으로 계속 애들이 불렀어요. 김은 너무 많아요. 김은 너무 많기 때문에 김씨는 선택 안 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또 지금 저 아까 EAP 코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그 EAP 코스의 난이도는 어떤가요? 대부분 IELTS를 하고 대학교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EAP 코스를 통과하고 IELTS 안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뭐 학생분들이 해나가셔도 돼요. 전 IELTS 그냥 보고 들어가서 사실 EAP 코스가 그냥 면학 분위기가 조금 더 좋다더라라는 말 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EAP 코스는 처음 EAP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냥 영어 영어 수업을 수업. 말씀하시는 네, 부르는 게 다 달라요 학교들마다. 그래서 네. 저희 그 IELTS entry requirement는 있었는데 그걸 충족하고도 영어 수업이 계속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 수업 한정으로 100점 만점이 아니라 90점 만점으로 해서 그 IELTS 9.0 만점인 것처럼 이제 똑같이 점수 배점을 하게 됐고 저희는 65가 기준이었어서 대충 IELTS 6.5 정도였고 각 라이팅, 리스닝 이런 부분별로 다 따로 채점을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채점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저희도 9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60, 65, 70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어 수업 그냥 잘 듣고 과제 충분히 하시면 그러면 아마 패스하실 수 있을 거고 근데 혹시 나중에 다른 대학 가시는 거 고려하고 계시면 그러면 IELTS 점수 받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대학에서는 너가 그 수업을 똑바로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저희 킹스 같은 경우는 영어 반이 실력의 IELTS 점수에 따라 두 개로 나뉘었는데 하나가 ACT고 다른 하나가 EAP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누는 기준이 IELTS overall 7 위면 ACT, 아래면 다 EAP. 문과, 이과 상관없이. 뭐 문과든 이과든 7 아래면 다 EAP. 7 위면 ACT였는데 그러고 근데 ACT랑 EAP면 배우는 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쌤도 다르고 왜냐면 난이도 애들의 수준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고 근데 저는 그래도 시험은 똑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공평하니까. 근데 마지막 그 파이널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저랑 EAP 애들 시험지가. 그래서 저는 뭐 사람들이 뭐 항의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저도 안 했지만. 억울했군요. 억울하진 않아. 좀 억울했어요. 내가 더 어려운 거 배웠는데. 그래도 에세이랑 발표랑 그런 건 다 주제가 똑같았는데 마지막 파이널 리딩 리스닝 테스트를 봤거든요. 라이팅 테스트는 에세이로 퉁치고 리딩 리스닝을 이제 파이널 그 엑셀이라고 엄청 큰 시험관이 있어요. 저희는 거기 가서 봤는데 거기서 이제 IELTS처럼 라이팅 리스닝 약간 형식 비슷하게 해서 봤어요. 근데 거기서 난이도는 IELTS랑 일단 시험 형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를 뭐라 하기는 그랬지만 절대 쉽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헷갈리게 하는 게 많았어요. 좀 머리를 좀 계속 꼬게 만드는 그런 게 되게 많았고. 맞아요. 킹스게 좀 어렵죠. 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저희 학교는 이게 쭉 들어보니까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희 학교는 영어가 텍스트 리스폰스 하나랑 아카데믹 라이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에세이 위주고 에세이만 각각 5개 쓰고 텍스트 리스폰스만 이제 마지막에 그룹 발표 하나 하고 그 15분 PPT 그냥 개인 발표하고 끝났던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다른 과목들은 패스 기준이 50%예요. 100% 중에. 근데 이상하게 영어만 68%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거의 퍼스트를 받아야 돼가지고 힘들어요. 제가 뭐 여기도 좀 표만을 하자면 90점인 이유는 IELTS가 9점 만점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IELTS 베이스로 EAP는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EAP는 IELTS 수업이랑 비슷하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방식은 조금 다른 게 개인 발표랑 다른 에세이 수업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EAP 때문에 따로 EAP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과목 공부를 하는 게 영어 공부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실력 향상은 되실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만약 다른 학교 지원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IELTS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학교 지원을 생각하는 학생들이면 미리 여기서 IELTS 준비해서 가라라고 얘기하거든요. 파운데이션에서도 IELTS 시험 보고 이러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생각보다 점수 따기는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질문을 이 학생이 해준 거 조금 바꿔서 하면은 100점 만점에 70점을 받는다는 거 기준은 좀 어땠어요?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100점 만점에 60점이나 70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100점 만점에 70점이면 굉장히 잘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약간 에세이 같은 데서 70점을 맞는다 하면 그건 약간 교수님의 애정과 자신을 갈아넣은 시간까지 합쳐져서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교수님들이 점수를 되게 짜게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100점에서 점수를 깎는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있다면 영국은 0점에서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쌓인다 해야 되나 점수가? 그래서 아마 70점 받으시면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학생분들이 처음에 가시면은 뭐 적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첫 학기는 조금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못한다는 기준이 50점에서 55점이거든요. 보통 보면은 난 쓰레기야, 나는 공부 못했어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아까 이제 제가 지유 학생한테 학년 관련해서 질문했던 것도 돌이켜 보시면은
영국은 한 번에 딱 잘하고 그걸 유지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잘하는 학생들도 높게 쳐주거든요. 그리고 평가 방식도 그런 식으로 많이 돼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가서 처음에 좀 못하더라도 나중에 잘하면 결국 끝에 웃는 자가 이기는 거니까 조금 처음에 성적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 40점 미치면 조금 워닝이에요. 그거는 내가 뭔가 공부 방법을 잘못 잡고 있고 핀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 처음에 시작했는데 50에서 55점이면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스타트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뒤에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좌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대학교 가서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졸업하는 애들 비율이 10%가 안 돼요. 영국은 거의 60에서 69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투어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네, 어머니. 핸드폰 얘기 잠깐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별 잘 퍼져 있는 통신사가 틀려서 유심칩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불문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일단 쓰던 핸드폰을 정지를 하고 그 유심칩을 빼놓고 현지에 가서 유심칩을 구입을 하는 건가요? 그런 뜻인가요? 이거는 그냥 제가 답변을 할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국에서 미리 유심칩을 이제 주문해서 받으셔갖고 여기서 요금제를 구입을 한 상태에서 가셔서 교체도 가능해요. 근데 학생분들 중에 이제 난 시간이 출국이 얼마 안 남았다, 시간이 급박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제가 조언해드리는 거는 로밍을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로밍이 된 상태에서 영국에서 구글맵 키고 핸드폰 가게 가서 신카드를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하면은 이제 가능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사에다가도 우리나라에다가 나 며칠부터 핸드폰 정지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날짜부터 정지가 가능하니까 그 날짜 전까지는 로밍을 해서 가시는 거죠. 현지에 가서 여기 있는 통신사를 방문을 해가지고 오시는 네, 아니면 히드로공항 내리시자마자 나가시면은 그 신카드 파는 자판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세요. 네, 신카드 구매하는 건 사실 저는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나갈 때 신카드 하나 드리거든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거는 선불폰 신카드라서 요금제를 출국하시기 전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한 이틀 정도나 3일 정도 전에 구매하시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내가 결제하는 순간부터 한 달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뭐 오늘 받았다고 오늘 결제해버리시면 사용 안 하는 만큼 날아가는 거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더 없으신가요? 저 하나 물어볼게요. 네네. 저희 학생분들 파운데이션 시작하기 전까지 지금 약 한 달 정도 시간 남았잖아요. 그럼 뭐 하면 좋냐고 저희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만약에 1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파운데이션을 한 달 정도 앞뒀다라고 하면 혹시 어떤 거 하실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은 지금 피서가 있고 난리 났는데 괜찮나요? 가족과의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공부를 근데 결국 그 질문도 학생분들이 공부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의 연장선이기는 해요. 약간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오늘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 이유도 학생분들이 너무 겁먹는 부분들이 많고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잘 준비를 이제 막 얼만큼 해야 되는지 가늠이 안 되니까 그런 걸 좀 들어보시라고 마련한 장소거든요. 혹시라도 본인한테 본인이 파운데이션 다시 해야 되고 한 달 전에는 요거 해가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을까요? 학업적인 면들은 이미 다 열심히 부담감, 두려움에 열심히 다 준비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제가 파운데이션 하기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미리 알아가서 나 자신을 되게 굳건하게 세워놓으면 그게 되게 영국 가서 큰 힘으로 작용하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한국 친구들하고 좀 많이 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국에 가 있으면 친구들을 볼 수 있는 게 뭐 인스타라든가 아니면 그냥 따로 영상 통화를 해야만 볼 수 있는데 가끔씩 그게 좀 이제 아쉽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일단 친구들하고 가족분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두시고 그리고 학업적인 부분에서는 영어로 글 쓰는 연습? 만약에 한 번도 안 써보시진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IELTS 라이팅하고 그 에세이 쓰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한 번 정도 연습하셨으면 좋겠다?
저희 이제 시간 다 돼서 제가 아까 생각났었는데 안 물어본 질문이었는데 이거 딱 하나만 할게요. 한 달에 나는 생활비 어느 정도 썼다. 요거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돈, 기숙사비 제외하고 정말 순수하게 내가 용돈으로 이 정도 썼다. 기숙사비 제외하고 브리스톨이 물가가 정말 많이 올라서 150만 원 정도를 미니멈으로 쓰고 제가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먹을 거 좋아해가지고 150만 원 좀 여행 가거나 좀 뭐 좀 산다 하면 그 위에 맥시멈 200까지 찍어봤어요. 일단 런던은 기본적으로 교통비가 한 달에 150에서 200 정도를 생각을 해야 돼서 파운드, 그 정도를 생각을 해야 돼서 그게 좀 차이가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는 아마 아낄 수 있으면 원하는 만큼 아낄 수 있긴 해요. 왜냐하면 식비가 만약 밖에서 안 사 먹으면 식료품이 한국 가격보다 더 싸거나 그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만약 해 먹는다면 많이 한 달에 500파운드까지도 아낄 수 있지만 많이 쓰게 된다면 이제 한 1200파운드까지도 한 달에 소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크에서 생활을 했는데 저는 돈을 제가 많이 아끼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외식을 정말 손꼽히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한 4-50만 원? 왜냐면 식료품 사서 제가 맨날 요리해 먹고 도시락 싸다니고 했거든요. 그 정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 끝나고 여행 다니고 할 때는 한 달에 한 120, 130? 그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파운데이션 학교 다녔을 때 월화수목금을 다 나갔었거든요. 저는 월요일 뭐 하루라도 비는 날이 없었어요. 제 시간표는. 뭐 다른 애들은 하루라도 비는 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항상 아침이랑 점심에 항상 그 시간이 비어가지고 그때 항상 친구들이랑 밥을 사 먹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냥 상황이. 왜냐면 시간이 남은데 이제 기숙사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월화수목금 다 사 먹고 다니다 보니까 그냥 보통 런던 기준으로 그냥 뭐 비싼 데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음식점 가면 한 번에 1인분으로 10에서 15파운드 나오죠. 20? 안팎? 20파운드는 좀 비싼 데 가셨는데. 아니 근데 제가 가고 싶은 데도 물론 가고 싶지만 친구들이 가고 싶은 데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그 친구들은 뭐 좀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좀 생활비가 되게 달라요. 학생분들이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 아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 하나는 일단 식비가 제일 쉽고 간단하고, 그 다음으로는 교통비는 사실 뭐 런던 특수한 곳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막 그렇게까지 타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 아끼실 수 있으면 아끼실 거예요. 어쨌든 네, 오늘 일단 선배 만남은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담당자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학생분들하고 좀 연락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학생분들 동의하에 연락처 같은 거 공유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오늘 행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시간 동안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분들한테 박수 한번 주셨습니다.